베트남 호텔 로비에서 한국 조폭이 철우 아내에게 다가가 뺨을 툭 치며 조롱합니다. 아가씨, 가슴 참 잘 빠졌네요. 몇 살이에요? 순간 철우의 손에서 커피잔이 삐걱거리며 찌그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27년간 잠들어 있던 707특전사의 차가운 눈빛이 되살아납니다.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고 모든 관광객들이 숨을 죽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철우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아내 순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5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곧은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였지만 지금만큼은 평범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죠. 여보, 정말 오랜만이네요. 신혼여행 이후로 처음이죠? 순이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때는 제주도였는데 이번엔 베트남이라니. 27년 전 707특전사 중대장이었던 강철우. 그때의 그는 조국 방위의 최전선에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소기업 보안 컨설턴트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보는 일상. 그런 평범함 속에서도 가끔씩 옛 전우들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철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군 시절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혹독한 훈련, 동료들과의 우정, 그리고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여행을 온다는 게 신기해서요. 순이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 해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잖아요. 호치민 공항에 도착한 철우와 순이. 습한 열대 기후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철우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베트남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토바이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노점상들이 활기차게 장사를 하는 모습, 모든 것이 새로웠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두 사람은 객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철우는 베란다에 나가 도시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도 그의 눈은 습관적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27년간 몸에 밴 직업병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호텔 근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현지 음식을 맛보고 기념품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순이는 화려한 전통 의상을 보며 감탄했고 철우는 아내의 밝은 표정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좀 쉬고 살아요. 싸움은 다 지난 일이에요. 순이가 철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니까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위험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경계를 늦출 수는 없는 법이었죠. 시장을 돌아다니며 철우의 눈은 무의식 중에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철우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사랑하는 아내와의 여행. 이 모든 것이 소중했지만 왜인지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죠. 다음 날 오후 강철우와 순이는 호텔 로비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통 커피의 진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고 로비 한쪽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여보, 이 커피 정말 진하네요. 우리나라 커피와는 완전히 달라요.
순이가 작은 컵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언제 만에인지 모르겠어요. 철우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이의 볼에 살짝 홍조가 돌아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신혼 시절처럼 예뻐 보였죠.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에서 거친 한국말이 들려왔습니다. 야, 저기 봐라. 저 가슴 좀 봐. 완전 대박이네. 철우의 손이 커피잔을 쥔 채로 멈췄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을 찾기 위해 시선을 돌렸죠. 로비 입구로 들어오는 한국인 남성 5명. 그들의 차림새와 행동 거지를 보니 범상치 않았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목과 팔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4명도 비슷한 모습이었죠. 이들은 로비를 지나가며 외국인 여직원들을 훑어보고는 수군거렸습니다. 완전 몸매 죽이네. 야, 김형, 저기 리셉션에 어때? 괜찮은데? 오늘 밤에 한번 꼬셔볼까? 철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군 시절 몸에 밴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죠. 저들의 행동과 말투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순이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뭐예요? 너무 시끄럽네요. 그냥 우리 일에만 신경 씁시다. 철우가 조용히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조폭 무리들은 로비 중앙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여성 관광객들을 품평하기 시작했죠.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야, 저기 서양 여자 봐. 완전 글래머야. 우와, 저 일본 애들도 괜찮네. 나 일본 여자 좋아해. 주변 관광객들이 하나둘씩 불편해하며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성 관광객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서둘러 자리를 떠났죠. 호텔 직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일어나더니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베트남 여직원에게 다가가서는 영어로 뭔가를 물어보는 척하면서 몸을 밀착시켰죠. 예쁘네, 정말. 오늘 밤에 나랑 술 한잔 어때? 여직원은 당황스러워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어쩔 줄 몰라 했죠. 철우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폭 무리의 우두머리 격인 남자가 철우와 순이가 앉은 테이블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아, 여기도 한국 사람이네. 그가 싱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철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커피를 마실 뿐이었죠. 무시하시나? 나 김태준이라고 하는데 부산에서 일 좀 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철우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포기하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왔죠. 아, 부인분도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부인분 정말 젊어 보이시는데요? 순이는 불편해하며 남편 쪽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그때 김태준이 손을 뻗어 순이의 뺨을 툭 건드렸습니다. 아가씨, 가슴 참 잘 빠졌네요. 몇 살이에요? 순간 철우의 손에서 커피잔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플라스틱 잔이 그의 악력에 의해 찌그러지고 있었죠.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은 벌써 대부분 자리를 떠났고 호텔 직원들만 멀찌감치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철우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7년 전 707특전사 중대장이었던 그때의 차가운 시선으로 말이죠. 철우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느린 영화 장면처럼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였죠. 선생들, 철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여행 와서 즐겁게 노는 건 좋은데 선은 넘지 맙시다. 김태준과 그의 일행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아저씨 뭐야? 완전 웃기네. 김태준이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아저씨,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베트남이라고요. 한국 아니에요. 다른 조폭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철우 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5명이 1명을 에워싸는 형국이 되었죠. 아저씨, 내가 뭔데 우리한테 참견이야? 키 작고 뚱뚱한 조폭이 철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나이 먹고 주제 파악 못해?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가요. 이런 사람들이랑 엮이지 말고. 철우는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김태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물러서시면 모든 걸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 늙은이가 정말. 김태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완전히 돌았나? 야, 얘 좀 정신 차리게 해줘. 그 순간 한 조폭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철우의 얼굴을 향한 직선 펀치였죠. 하지만 철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상체를 살짝 틀어 주먹을 피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손목을 잡았죠.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철우의 손이 상대방의 손목을 비틀자 조폭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손목이 부러져. 로비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이 멀리서 지켜보며 웅성거렸고 호텔 직원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죠. 이 새끼가. 다른 조폭이 의자를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철우는 순이를 뒤로 밀어내며 일어섰습니다. 27년 만에 다시 깨어난 707특 전사의 본능이었죠. 의자를 든 조폭이 내리치려는 순간 철우는 상대방의 팔을 잡고 몸을 돌렸습니다. 쿵! 조폭은 로비 중앙의 유리 탁자에 그대로 날아가 부딪혔습니다. 탁자가 산산조각 나며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뭐야 이 새끼. 완전 고수네. 김태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철우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한 그가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잠깐만. 너 혹시. 김태준이 철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 움직임. 군인이지? 아니, 특수부대? 철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오히려 답이었죠. 맞네. 너 707 아니야? 김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름이 뭐야? 여전히 철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강철우? 설마 너 강철우야? 그 순간 철우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아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진 거죠. 김태준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완전 대박. 진짜 강철우네. 야, 얘들아. 이 새끼가 바로 그 강철우다. 다른 조폭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형, 강철우가 뭐예요? 모르겠어? 15년 전에 우리 조직 박살낸 그놈이야. 무기 밀매 사건 때 철우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마지막으로 수행했던 작전 중 하나. 북한에서 넘어온 무기를 국내 조직 폭력배들에게 유통하려던 사건이었죠. 그때 자신이 직접 체포했던 조직의 잔당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야. 철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감옥 안 갔나? 김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새끼, 나 김태준이야. 기억 안 나? 부산항에서 체포된. 아. 철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네. 그때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다시 보다니. 분위기가 급반전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시비였는데
이제는 15년 전 원한이 얽힌 숙적의 재회가 되어버렸죠. 순이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여기선 그냥 가요.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태준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로비 중앙에서 철우와 김태준이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꽃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15년이야. 15년을 기다렸어. 김태준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내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철우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불법 무기 거래를 하고도 남 탓을 하시다니. 이 새끼가. 김태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야들아, 이놈 죽여버려. 그 순간 나머지 4명의 조폭들이 일제히 철우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철우는 당황하지 않았죠.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공격자가 오른쪽에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철우는 몸을 낮추며 상대방의 다리를 걸었죠. 조폭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 공격자는 왼쪽에서 발차기를 시도했습니다. 철우는 상대방의 발목을 잡고 비틀었죠.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세 번째와 네 번째 공격자가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철우는 한 명의 팔을 잡고 돌려서 다른 한 명에게 밀어붙였죠. 두 사람이 서로 부딪히며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불과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4명이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놀라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와, 아메이징, 인크레더블. 하지만 김태준은 오히려 웃고 있었습니다. 섬뜩한 미소였죠. 역시 707특전사 출신답니다. 하지만 말야. 김태준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나 혼자 온 줄 알아? 철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태준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응, 형. 나야. 맞아. 그 강철우 맞아. 지금 호텔 로비에 있어. 바로 와. 전화를 끊은 김태준이 철우를 비웃었습니다. 10분 후면 내 형들이 온다. 현지 조직이랑도 연결되어 있어. 너 혼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순이가 남편의 팔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가요. 제발요. 철우도 아내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자신의 영역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김태준이 그들을 그냥 보내줄 리가 없었죠. 가려면 가봐. 하지만 호텔에서 나가는 순간 끝이야. 이 도시 전체가 내 손바닥 아니거든. 그때 호텔 입구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왔습니다. 현지 베트남 조폭들이었죠. 모두 5명, 김태준보다 더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리더격인 남자가 김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베트남어로 몇 마디 나눈 후 김태준이 철우를 가리켰죠. 저놈이야. 우리 조직 망친 놈. 베트남 조폭들이 철우를 둘러쌌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한국에서라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었겠지만 여기는 베트남이었습니다. 철우는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아내를 보호하면서 이 많은 상대들과 맞서기는 불가능했죠. 무엇보다 순이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따라갈게요. 대신 아내는 건드리지 마세요. 김태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착하네. 역시 군인 출신답게 상황 파악이 빨라. 순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여보 안 가요. 괜찮아요. 철우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호텔 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금방 돌아올게요. 하지만 철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베트남 조폭들이 철우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김태준이 앞서서 호텔 밖으로 향했죠. 15년 동안 계획한 복수를 이제 시작해볼까? 김태준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철우는 마지막으로 순이를 돌아봤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가면서 철우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군. 하지만 순이만큼은 안전해야 해. 검은 승합차가 호텔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철우를 그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사라져갔죠. 로비에 혼자 남겨진 순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다가와 위로했지만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여보. 순이의 작은 목소리가 텅 빈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승합차는 호치민 시내의 복잡한 골목길을 누비며 달렸습니다. 철우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양옆에서 베트남 조폭들이 그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죠. 차창 밖으로는 낯선 거리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태준이 조수석에서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때? 기분이 어때, 강철우? 15년 전 그때 생각나지? 철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죠. 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주변에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머릿속에 기억해 두었습니다. 약 30분 정도 달린 후 차는 한적한 공업지역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창고들이 즐비한 곳이었죠. 이런 곳에서는 아무리 큰 소리를 내도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착했다. 김태준이 내리며 말했습니다. 철우도 강제로 차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앞에는 녹슨 철문이 달린 낡은 창고가 있었죠. 베트남 조폭 중 한 명이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오래된 기계들과 폐자재들이 쌓여 있었고 천장에서는 하나뿐인 전구가 흔들리며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죠. 철우를 창고 한가운데 있는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밧줄로 그의 손목과 발목을 단단히 묶었죠. 김태준이 철우 앞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습니다. 15년이야. 15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어. 그때 일은 당신이 잘못한 거였습니다. 철우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죠. 당연한 임무? 김태준이 웃었습니다. 그 당연한 임무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어. 철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작전 중에 교전이 벌어졌고 김태준의 동생이 총에 맞아 숨진 것이 기억났죠. 동생은 먼저 총을 쐈습니다. 정당방위였어요. 정당방위라고? 김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9살짜리 애가 뭘 알았겠어. 내가 죽였어. 김태준이 주먹으로 철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철우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나왔죠. 이제 시작이야. 내 가족 앞에서 무릎 꿇게 해주겠어. 그 말에 철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을 건드리지 마세요. 저와 당신 사이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있어? 김태준이 다시 웃었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망쳤는데 나도 내 가족을 망쳐야지. 베트남 조폭 중 한 명이 김태준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아, 맞다. 내 아내 지금 호텔에서 경찰 부르려고 하던데? 걱정 마. 우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 철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이의 안전이 위험해진 것이었죠.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철우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간단해. 김태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그리고 내가 내 동생 죽인 거 인정해. 그러면 아내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죠? 글쎄,
그건 내 태도에 달렸어. 철우는 마음속으로 절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위를 지킬 방법이 없었거든요. 군 시절 수많은 위험을 넘겼지만 지금처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개들이 짖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만 들렸죠. 김태준이 부하들과 함께 창고를 나갔습니다. 철우 혼자 어둠 속에 남겨졌죠. 철우는 밧줄을 풀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조폭들이 전문적으로 묶어 놓았는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철우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순이와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온 지난 15년간의 추억들 말입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철우가 생각했습니다. 순이를 지켜야 해. 반드시. 그때 창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김태준이 들어오면서 말했죠. 준비됐어? 이제 내 아내를 데려올 거야. 그리고 내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겠어. 철우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꽁꽁 묶인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제발, 아내만은. 철우가 애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김태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 사람들이 움직였거든. 철우의 마음은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창고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철우는 의자에 묶인 채로 천장에 흔들리는 전구를 바라보고 있었죠. 희미한 빛이 그의 얼굴을 번갈아 밝혔다가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김태준과 그의 부하들이 나간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가끔씩 차 소리가 들려왔지만 대부분은 정막뿐이었죠. 철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27년 전 707특전사 훈련 때 배웠던 명상법이었습니다. 마음을 비워라.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라. 교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는 젊은 중이었던 철우에게 가르쳐준 말들이었죠. 철우는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기억을 되짚어갔습니다. 군 시절의 수많은 위기 상황들, 그때마다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그때 김 상사가 뭐라고 했더라?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했지. 김 상사는 철우의 부사관이었습니다. 베테랑 특전사였죠. 그가 항상 강조했던 것은 기본기의 중요성이었어요. 철우는 손목의 밧줄을 살펴봤습니다. 베트남 조폭들이 전문적으로 묶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어요. 시간과 인내심만 있다면 말이죠. 먼저 손목을 조금씩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이 살갗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참았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틈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철우는 옛 전우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박중사, 이소희, 최상병, 모두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특히 박중사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중대장님, 마지막까지 저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중대장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때 박중사는 북한 무장공비와의 교전에서 중상을 입었었습니다. 철우가 직접 등에 업고 헬기까지 뛰어간 기억이 났죠. 그래,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순이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야 해. 철우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30년 전 특전사 훈련장에서의 그 눈빛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손목의 밧줄이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나도 상관없었어요. 지금은 시간이 중요했거든요. 그때 창고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태준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철우는 재빨리 원래 자세로 돌아갔습니다. 밧줄이 풀렸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되었거든요.
문이 열리며 김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야, 강철우. 내 아내 완전 고집스럽네. 김태준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호텔에서 나오지도 않고 경찰도 불렀어. 철우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순이가 안전한 곳에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바꾸기로 했어. 김태준이 의자를 하나 가져와 철우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직접 아내한테 전화해서 여기로 오라고 해. 절대 안 합니다. 철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내? 김태준이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죽는 거야. 아내는 평생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살겠지. 철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순이를 여기로 부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도 없었죠. 시간을 좀 주세요. 철우가 말했습니다. 시간? 좋아. 1시간 줄게. 그때까지 결정 안 하면 진짜 끝이야. 김태준이 다시 나갔습니다. 철우는 혼자 남겨졌죠. 이번에는 더 빠르게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보다 많이 느슨해진 상태였어요. 조금만 더 하면 완전히 풀릴 것 같았죠. 그러면서 철우는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고의 구조, 문의 위치, 밖에 있을 경비의 수, 모든 것을 계산했어요. 순이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돌아갈게. 철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7년간 잠들어 있던 707특전사의 혼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어요. 마침내 한쪽 손목의 밧줄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철우는 조용히 다른 손목과 발목의 밧줄도 풀기 시작했죠. 이제 시작이다. 철우의 눈에는 다시 그때의 차가운 결의가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였어요. 철우는 조용히 밧줄을 완전히 풀어냈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자유로워지자 몸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하지만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창고 밖의 상황을 파악해야 했거든요. 귀를 기울여 보니 창고 앞에서 2명 정도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트남어였지만 톤으로 보아 경계를 서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철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27년 만에 느끼는 특전사의 감각이었죠. 모든 신경이 예민해지고 주변의 작은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창고 안을 둘러보며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습니다. 녹슨 파이프 몇 개와 공구들이 있었죠. 무기로 쓸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베트남 조폭 한 명이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철우가 탈출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이 새끼가.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철우가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다가가서 상대방의 목을 조였죠. 조폭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절했습니다. 철우는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밖에는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며 한눈을 팔고 있었죠. 철우는 그림자를 이용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상대방이 알아채기도 전에 제압했어요. 2명 모두 조용히 처리한 것이었죠.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김태준과 나머지 조직원들을 찾아야 했거든요. 특히 순이가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철우는 쓰러진 조폭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김태준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철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강철우? 어떻게 전화를? 내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마라. 이 새끼가 어떻게 풀려나왔지? 김태준이 당황하는 소리였습니다. 창고 좀 확인해봐. 하지만 이미 늦었죠. 철우는 전화를 끊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철우는 호치민 시내의 한 건물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김태준의 부하가 떨어뜨린 정보를 바탕으로 찾은 곳이었어요. 옥상에는 김태준과 순이가 있었습니다. 순이는 의자에 묶여 있었고 김태준이 그녀를 위협하고 있었죠. 여보, 순이가 철우를 보고 울먹였습니다. 무릎 꿇어. 김태준이 순이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안 그러면 내 마누라 여기서 떨어진다. 철우는 천천히 옥상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양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죠. 알겠습니다. 무릎 꿇을게요. 아내만 놓아주세요. 그래, 착하지. 김태준이 만족해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네.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철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입 다물어라. 김태준이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철우가 사라져 있었거든요. 어디 갔어? 어디에? 그때 철우가 옥상 급수 탱크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김태준이 순이를 놓고 칼을 휘둘렀지만 철우는 재빠르게 피했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당신 부하들이 너무 약해서 정보를 쉽게 줬어요.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태준도 만만치 않은 실력이었어요. 하지만 철우는 다른 차원이었죠. 맨손 대 칼의 싸움이었습니다. 철우는 군 시절 배운 근접 격투수를 사용했어요. 김태준의 칼을 피하면서 동시에 반격했죠. 이 새끼. 김태준이 더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철우는 침착했습니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고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김태준이 크게 칼을 휘두르며 빈틈을 보인 것이었죠. 철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죠. 그리고 철우가 김태준을 제압하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무릎 꿇는 건 조국 앞에서뿐이다. 김태준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완전히 제압된 것이었어요. 철우는 재빨리 순이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어줬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순이가 울면서 남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때 옥상으로 베트남 경찰들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 같았어요. 경찰들이 김태준과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습니다. 철우와 순이는 증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철우가 아내를 꽉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다본 호치민의 야경이 평화롭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부흥따오 해변가의 작은 카페에서 강철우와 순이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들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호치민을 떠나 조용한 해변 도시로 왔었죠. 경찰 조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태준과 그의 조직이 베트남에서도 여러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철우가 도움을 준 셈이 되었거든요. 순이는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어젯밤 일이 꿈 같았어요. 평생 조용하게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액션 영화 주인공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말이죠. 여보, 순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당신을 보니까 정말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철우는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그런 제 모습을 봤어요. 무서웠어요. 당신이 다칠까봐, 그리고 당신이 변할까봐. 철우가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순이의 눈에는 아직도 걱정이 가득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깐 옛날 모습이 나온 것뿐이에요. 하지만 순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당신은 여전히 전사였네요. 그 말에 철우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자신 때문에 이런 위험에 빠뜨린 것이 미안했거든요. 미안해요, 순이야. 제가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고요하게 들려올 뿐이었죠.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며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순이야. 철우가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제 알겠지? 나는 싸우려고 싸운 게 아니야. 순이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키려고 싸운 거야. 당신을,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말이에요. 순이의 눈에서 또 다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남편을 이해하게 된 기쁨의 눈물이었죠. 여보, 고마워요. 저를 지켜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당신은 제 전부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7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이런 마음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이제 뭘 할까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일단 여행은 계속해야죠. 아직 베트남 구경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순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여행이 목적이었어요? 액션 영화 찍으러 온 거 아니었나요? 철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모래사장에는 아직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오직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죠. 여보, 앞으로는 정말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철우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김태준과의 일이 끝났다고 해서 과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죠. 완전히 평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철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요? 예전엔 혼자였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있잖아요.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이가 남편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저도 강해져야겠네요. 당신 옆에서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싸우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일상을.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짠내 나는 바람이었지만 상쾌했어요. 이제 진짜로 우리 둘의 삶을 지켜내자. 철우가 말했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요. 멀리서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나가는 배가 보였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철우와 순이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살아갈 준비가 된 것이었어요. 태양이 높이 떠올라 바다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걸어갔죠. 철우의 가슴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싸움이 끝난 평화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화였어요.